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해온 그 발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 타이틀로 준비를 했고, 소제목으로 소멸 위기의 지역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연구소 잠깐만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 연구소는 기후변화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소이고요. 보고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는 두 번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첫 번째는 이제 2020년도에 공정한 전환을 위한 한국적 맥락 탐색이라는 주제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작년 겨울에 나왔는데요. 여기 첫 회색 보고서, 네, 그대로 석탄 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주류화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로 이렇게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드릴 내용은 오늘 이번에 수행했던 요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첫 4개 꼭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소멸은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효성 진단을 해보고요.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소멸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첫 번째 장은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발전소 폐지 지역은 어디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그것이 입지한 지역들을 표와 같이 그려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당하는 지자체는요, 2036년도까지 폐지가 확정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동해시, 충청남도 보령, 당진시, 태안군,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군과 하동군, 이렇게 7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발전소 33기를 우리가 2050년도까지 폐지를 한다고 확정을 한다면, 이제 신규로 이제 기존 7개 지역에 4개 지역이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4개 지역이 이제 강릉시, 삼척시, 그리고 서천군, 여수시, 이렇게 4개 지역이 추가돼서 11개 지역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개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짚어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당진시는 인구 16만 명, 이제 17만 명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석탄 화력 발전소 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그런 다양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 동서발전 석탄 발전기 10기가 이제 있죠. 네, 그다음에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어떤 농촌형 지역이죠. 농촌 지역입니다. 인구 규모는 다른 이제 소멸위기 지역하고 유사하지만 인구 밀도가 또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관광, 간척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석탄 발전기 10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제 10만을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석탄 발전소는 이제 보령 발전본부의 4기, 신보령 발전본부의 2기,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한국 중부발전 본사도 있죠. 네,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농촌 지역이고요. 인구 2만 명으로 굉장히 수가 적고요. 밀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고령화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청년 인구도 가장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도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9만 명이고요. 그리고 석회지대로서 이제 그런 영동권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서발전 석탄 발전기 4기가 있습니다. 고성군과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네, 농림어업 중심의 농촌 지역이고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 석탄 발전기 6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동군 같은 경우에 8기가 있네요. 네. 그리고 고성군, 하동군은요, 그 초고령 농촌 사회의 특징을 지닐 뿐더러 또 고학력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굉장히 부족해서 향후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탄 발전소의 그 지역의 인구입니다. 인구를 보시면 저게 7개 지역에 대해서만 표를 만들었는데요.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17%인데 반해서 이 석탄 지역에서는 고령 인구가 높죠. 네, 그리고 평균 연령도 당연히 높습니다. 네, 고령화와 인구 밀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당진시가 24%로 가장 높은데요. 나머지 6개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약 12%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 탈석탄 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13.6%로 전국 평균이 43%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제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경제 성장률은 2019년도 자료고 2018년도하고 9년도 자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제가 2년치 평균을 조금 내봤는데요. 내봤더니 2018년도 및 2019년도 평균이 2.1%가 나오고요. 그 전국 평균이 2.6%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낮죠. 0.5% 낮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과 하동군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 이 두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절대적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봤는데요. 삶의 질을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다양한 그런 수치들을 가져왔습니다. 노후 주택 비율이 보시면 전국 평균 대비 제일 밑에 줄이 전국 평균이거든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빈집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미충족 의료율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질 꼭지에서 특별히 또 일반 회계 중에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살펴봤는데요.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 예를 들면 기초생활 분야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각주 1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 비중인데요. 전국 평균에 대해서 탈석탄 지역들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 것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봐왔는데요. 경제 그리고 인구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 측면에서 수치들을 봤고 그게 지금까지 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볼 거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회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변화하는 조건에서도 우리 정책은 유효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사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보고서를 좀 참고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나왔던 이제 국가의제와 미래 전략 보고서, 그리고 국토연구에서 나왔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체계 구축 보고서,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만들었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 보고서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언급했던 이제 우리 사회의 지역의 사회적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쭉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3가지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회 트렌드는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소외에 따라서 지역 내 삶의 질이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분권의 역량이 저하하고 있다. 이 3가지를 석탄 발전소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3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반도 지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7개 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소멸위기 지역 유형화 자료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료는 89개 행안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유형을 이제 유형을 이렇게 그룹핑한 것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5개 우리 5개 석탄 발전소 지역의 유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앞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형이고 뭐 인구
지방 소멸 위기는 조금 낮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군,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농림업 중심의 농촌형 지역이고요. 태안군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농촌형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연구원이 또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산업연구원의 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특별히 이제 지역의 실물 경제와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지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석탄 발전소 지역 중에 4개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옹진군과 태안군, 고성군, 하동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멸 선제 대응 지역으로 종해시와 보령시가 있고요. 그리고 소멸 우려가 조금 있는 곳으로 당진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메가 트렌드로 소개해드렸던 지방 소외에 따른 지역 내 삶의 질 저하라는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사실 삶의 질 저하라고 했을 때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및 문화 서비스 그리고 지방 소외와 그에 따른 어떤 지역 간의 문화 격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표는 특별히 이제 유치원 수와 초등학교 수, 대학교 수 증감 현황을 가져왔는데요. 지금도 과거에도 적었지만 더 적어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감률이 다 하향으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네, 그 모든 그 교육 인프라가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의료와 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또 응급 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또 정부가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7개 탈석탄 지역이 모두 응급 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외와 그에 따른 지역 간 격차라는 부분도 또 문화예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석탄 지역의 문화시설의 현황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13개로 평균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6개 지역은 모두 미흡하고 특히 옹진군과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열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사회적 트렌드로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분권 역량 저하 부분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은 이제 재정 자립도를 가져왔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앞에서도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도 보면은 계속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 거버넌스 역량을 저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할수록 지방 재정이 감소하고 옆에 보시듯이 지방 정부가 조직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젊고 유능한 지역 인재가 유출이 되고요. 그러한 결과 궁극적으로는 지방 정부 거버넌스 역량이 저하하는 것이죠. 네, 그런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미친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석탄 발전소 7개 지역의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이 지역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가 어떻고 그 사회적 트렌드가 모두 그 지역들이 굉장히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정적인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트렌드와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석탄 발전소 폐지 지역이 과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 소멸이라든지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이 저하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저하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탄 발전소가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위기가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 지역으로 볼 때는 이중의 위기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중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10m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한 3m 정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이런 지역이 처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의로운 전환을 강화해서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정의로운 전환과 지방 소멸인데요. 지역 소멸인데요. 저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정의로운 전환과 지방 소멸 대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그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정의로운 전환을 이제 대책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이 지방 소멸 대응과 굉장히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은 두 가지 다른 정책이죠. 네, 왜냐하면 정책 목표가 다르잖아요.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 목표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피해 최소화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소멸 대응의 목표는 아마도 인구 감소가 아닐까.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아닐까. 인구 유지죠. 인구 유지가 정책 목표가 될 텐데 이렇게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그 정책이 같은 것은 아닌데 다만 서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위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소멸 대응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네. 만약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역의 어떤 그 다음 어떤 경제적인 뭐라고 할까요?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었어요. 파인 포인트라고 하는 광산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 지역이 소멸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체계적으로 소멸을 준비하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 대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정책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하고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발전소 폐쇄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지역의 상황을 쭉 봤는데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국내에서 어떤 국내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해외를 보면은 왜냐 해외 상황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영향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예상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외에서 탈석탄 사례들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 지역들이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영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먼저 이 해외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빈곤율과 인구 감소, 지역 경쟁력의 상실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영국 탄전 지역, 그리고 미국 에팔레치아 지역, 독일 루르 지역, 스페인 지역에서 있었던 석탄 발전소 폐쇄 사례를 봤을 때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적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하고요,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석탄 발전소에 근무했던 발전소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구성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겪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젠더와 인종 등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적 위기를 심화하는 그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유럽과 폴란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기후 정의라든지 뭐 공간 정의, 젠더 정의의 문제 등 기존의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한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의 오염 지역이었던 석탄 발전소, 과거에 오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발전소를 수용했던 지역이 지금은 또 여전히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기후 정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용 피해를 감수했던 그런 공간 정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지역 남성한테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소외를 초래해온 그런 젠더 정의의 문제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탈석탄을 계기로 더욱 심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 우리의 탈석탄 정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영향 평가의 방법론을 유럽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더 나은 규제에 있는 영향 평가 제도를 차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더 나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실 텐데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정책 입안 및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어떤 거버넌스죠. 프레임워크죠.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더 나은 규제라고 하는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 대상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했고요. 그리고 더 나은 규제에 있는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이 제공하고 있는 평가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가져와서 분석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해관계자 인터뷰, 14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충남도청을 포함해서 지자체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발전소 노동자, 발전소 관계자 이런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 폐쇄 영향을 분석한 국내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6건 정도의 대표적인 보고서를 골라서 그 보고서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영향 평가 툴을 적용해서 사회 영향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평가를 위한 핵심 질문은 이제 더 나은 규제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면 카테고리 중에 지역적 영향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예시로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카테고리 어떻게 선정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에서 3번째 중요도를 고려한 최종 영향평가 대상 카테고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먼저는 이제 EU 더 나은 규제의 영향평가 대상 카테고리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탈석탄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좀 선정해봤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의 카테고리를 또 한 번 뽑았더니 이렇게 한 9개로 뽑을 수가 있었고요. 이 9개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뷰, 그리고 기존의 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평가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지만 가져왔는데요. 평가의 요지는 지금 다 같이 보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적 영향에서는 지역적 불균형과 격차를 확대한다는 것이고, 고용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확대한다는 점이고, 소득 분배와 사회적 보호와 포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교육과 훈련 시스템에도 그렇고, 뒤에 또 공공보건과 안전, 보건 시스템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이 되었고요. 공공기관 거버넌스 참여 좋은 행정 기본권, 이러한 카테고리에 있어서 모두 우려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데, 완화하는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정의로운 전환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효성은 과연 얼마나 되나? 네. 실효성 진단에 앞서서 먼저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어떻게 조금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한 개 슬라이드로 좀 요지만 뽑아봤는데요. 정부하고 충남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2020년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정책이 나왔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이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위의 것은 이제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되었고, 2번째는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기업 활력 제고,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법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4대 시책 중 하나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과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조례들을 만들었고, 2024년 1월, 올해 1월에 2024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국내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앞서 봤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려면 국내 정의로운 정책을 특정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가장 좀 개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하고 충남도 2024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진단 대상 정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진단 결과입니다. 네, 부정적인 사회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다 볼 수는 없지만 지역적 영향, 고용, 소득 분배, 거버넌스 참여, 좋은 행정 기본권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지에 적었으니까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진단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네,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저는 그 개념적인 어떤 수단을 가져왔는데요. 사회적 주류화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주류화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주류화의 렌즈로 정의로운 전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봤습니다. 왜 사회적 주류화인가?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은 정책의 품질을 개선해야 되죠. 정책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십수년간 정책 분야는 무엇을 해왔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적 부분을 강화하는 거,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하고 그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정의로운 전환도 하나의 정책이니까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주류화라고 하는 이 렌즈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개선 방향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마침 또 근래에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 또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사회적 주류화가 먼저 뭐냐? 사회적 주류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딱 정해진 개념이 뭐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분야에서 정책 분야가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 그 정책이 실행했을 때 그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사회적 부분을 앞세우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제 소셜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아마 이제 고용이나 공공 거버넌스나 또 보건이나 교육 인프라라든지 그런 곳에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하고 사회 보호와 포용 이런 점들을, 이러한 가치들을 더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소셜 메인스트리밍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정책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정의로운 전환 역시 어떤 정책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 이어져 온 사회적 주류화라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전환을 사회적 주류화의 일환으로 그렇게 바라볼 것을 제안을 하면서 사회적 주류화라는 틀에서 그 개선점과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조금 네. 아 잠깐만요. 설명을 다 못했는데. 예. 2분이 남았나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유럽 사례를 봤는데, 왜냐하면 유럽 사례가 가장 우수하다고 이제 OECD 보고서라든지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주류화를 실체를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은 전 더 나은 규제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그 정책 그 입안과 운영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주류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인데 그때가 또 마침 그 유럽연합이 정치 공동체로 더 강화하면서 리스본 조약을 채택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보편적 사회 조항을 원칙으로 들임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더 나은 규제 영향평가에서도 사회적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유럽 사회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또 2017년도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럽의 사회 정책 분야의 최상위 정책 의제거든요. 그 유럽의 모든 정책은 유럽 사회권 기둥의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영향 평가가 더욱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퓨처 프루프라고 하는 미래에도 유효한 정책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 경제사회위원회라든지 국제에너지기구 E3G 같은 곳에서 더욱더 사회적 그린딜 이러면서 이제 그린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평가 대상 카테고리가 이렇게 변했고, 그리고 메가트렌드 허브로서 이렇게 이제 메가트렌드를 유럽에서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봤고, 그럼 이렇게 메가트렌드를 파악한 다음에는 뭘 했냐면 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미래의 사회적 메가트렌드를 고려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정의로운 전환이 왜 사회적 지주의 일환인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유럽 사회권 기둥이라고 하는 그 자료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규정을 내용을 담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유럽 제안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유럽 사회권 기둥과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을 동일화한 거죠.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사회적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분분한데 무엇이 정의로운 전환인지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에 대한 그 정책의 실행 행동을 명확히 합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점과 개선점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사회적 주류와의 렌즈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문제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섹터 지역 편중성에 따른 정책 이행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탄소 중립의 하위 정책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해당하는 섹터에서만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석탄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7개 지역, 많아도 11개 지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226개 지자체에서 3, 4%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 섹터적 편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 기반이 취약하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메가 트렌드를 간과함에 따라서 미래의 시점에서는 정책 유의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 폐쇄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진행되잖아요. 그 10년, 20년 뒤의 사회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10년, 20년 뒤에는 앞에 살펴봤던 그런 사회적 메가 트렌드가 더욱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 더욱 취약하고 그럴 때는 석탄 발전소 폐쇄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정책 간의 통합 연계에 실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 석탄 발전소 폐쇄의 영향은 인구, 지역 소득, 공공행정 서비스 등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계획은 주로 이제 고용과 그 산업 전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행 체계도 부실하다. 왜냐하면 그 실행 계획과 개념이 모호하고 그리고 발전 부분에 종속된 어떤 사회 정책으로서 굉장히 주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제점을 봤으면 개선점은 당연히 나옵니다. 네,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는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탈석탄의 맥락에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변화를 하는 그러한 다양한 맥락에서 정의로운 전환 담론을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꼭 탄소 중립에서만 논의되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는 좀 약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센터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메가 트렌드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주요 중장기 대책들이 있을 거예요. 인구 대책, 인구 소멸 대책,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회 정책들과 통합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저출산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산 대책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탈석탄 정책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부분과 정책과 통합해서 고려해야지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정책으로 약간 격상을 해서 정책 이행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발전 부분에서 어떤 소속된 발전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회 정책처럼 약간 지류 정책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럽에서 유럽 사회권 기둥 이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정리를 했듯이 사회 부분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책과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